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또 검찰에 대해선 명태균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종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보름 만입니다. 특검 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제2요건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한 데다 방대하고 특검 수사기관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은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이뤄졌고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 작업도 마쳤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결론적으로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을 향해선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이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이후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하자 여당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최 대행이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죗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여권 인사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방대한 특검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당내에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만능수사법이라거나 대통령 제2요구권을 유도해 거리 정치로 나서기 위한 속셈이라는 반발도 나옵니다. 야당을 겨냥해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정쟁 대신 민생에 집중하자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요구만 벌써 8번째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내란의 원인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거부한 건 자신도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거라며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일각에선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지만 지도부는 일단 윤 대통령 탄핵이 우선이라며 자제하는 기류입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여권의 줄탄핵 비판도 의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언제 재의결할지 당장 정하지는 않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 다른 법안들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를 의결하면서 이미 검찰에서 의혹 전반을 충실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직무에 복귀한 상황에서 관련 수사의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복귀 첫날부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책임지고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이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관련자 소환 등 수사는 더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입니다. 의혹은 명 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로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까지도 명 씨와 메신저 등으로 공천 관련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눠온 것으로 드러난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 지검장으로서는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이어 세 번째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명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도 본격화한 상태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 측이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대신 내줬다는 게 골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에 이어 김 씨를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박창구 정무특보,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등 오 시장을 보좌해온 인물들을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의 사실에 95%의 허위를 엮고 있는 명태균 진술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결국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와 오 시장을 겨누게 될 전망인데 조사 시기와 장소, 방식 등에 대한 결단도 복귀한 이 지검장이 직접 내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결국 이번 주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탄핵 사건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주 후반쯤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점쳐졌던 14일, 현재의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결국 이번 주를 넘기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장기간 심리가 이어진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아직 선고기일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다음 주 초반 선고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8일 오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의 첫 정식 변론이 잡힌 상황. 대통령 탄핵 사건 파장을 고려하면 박 장관 변론기일 이전이나 같은 날 선고하는 건 무리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 선고는 빨라야 다음 주 중반이나 후반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선고 시점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선고가 임박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징후들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빈도를 더욱 늘려 결론을 내기 전까지 매일 오후 대통령 사건 평의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재판관들을 경호하는 경찰 인력도 더욱 보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선고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예정된 4월 전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어떨까요? 앞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만장일치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 출범 이후 첫 선고는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였습니다.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됐는데,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4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재판관 4명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재판관들이 진영 논리에 따른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왔지만 49일 이후 선고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은 달랐습니다. 이 위원장 탄핵 심판 당시 인용 의견을 냈던 재판관 4명도 이번에는 탄핵 기각편에 서면서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3명은 별개 의견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일부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사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만장일치 의견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옵니다.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판관의 전원일치를 위해 수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큰 결론 자체에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쟁점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일부 이견을 제시하고 이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고 국민적 여론 분열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차정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둔 여야가 상대방을 향해 선고 결과에 승복할 것을 약속하라고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양당은 오늘도 장외투쟁과 거리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승복을 강조하는 민주당은 여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불복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소속 의원 대다수가 헌재를 압박하는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는데 지도부는 방관만 한다며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다고 날을 세운 겁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국민의힘의 헌재 결정 불복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지도부 따로, 의원들 따로. 무슨 따로 국법입니까? 여당 지도부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역시나 민주당을 향한 의구심을 내려놓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재의 숙고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양당이 한 목소리로 결과 승복을 약속하면서도 서로의 진위는 의심하는 형국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탄핵 심판 선고 뒤 예상되는 사회 갈등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 위해 명분을 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상대당을 비판하며 중도층 포섭과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는 거란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여야가 행진과 단식, 시위 같은 거리의 정치를 이어가는 만큼 승복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일종의 여론전인 셈입니다. 실제 여야 정치 원로들이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제안했지만 여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승복하겠다는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 진영 간 극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일대 긴장감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대학생들이 탄핵 촉구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자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항의합니다. 어떤 게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그래, 이 미친 것들아. 법도 모르면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 긴장감이 높아지자 경찰도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헌재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고 담장에는 원형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 곳곳에 차단벽과 안전펜스가 추가로 설치되고 경찰은 통행하려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고 당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헌재를 방문해 직접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저희들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시설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가포 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고 경찰관들의 연차 휴가도 중지됩니다. 경찰은 전국에 337개 기동대 2만여 명을 투입하고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격한 폭력 시위에 대비해 기동대는 신체보호복을 입고 캡사이신 이경용 분사기 등 경찰 장구를 지참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국회나 법원은 물론 언론사 등 전국 주요 시설에도 경찰력을 배치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고 전날부터 민간 소유 총기 8만 6천여 점에 대한 출고를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 직무대행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 서부지법 사태 같은 불법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와 마라톤 대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 단체들은 내일 오후 종로구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비원 교차로까지 행진합니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단체들은 세종교차로에서 대한문 사이 구간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도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엽니다. 휴일인 모레는 서울시와 대한육상연맹,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2025 서울 마라톤 대회로 광화문 광장에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순차적으로 교통이 통제됩니다. 서부지법 일대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 관련 재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당시 시위대를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모 씨도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윤 씨는 사태의 원인이 부정선거에 있다면서 재판에 앞서 관련 수사단 먼저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법무부 호송버스 한 대가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모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법원 출입문 셔터를 올리며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부추겼다고 봤는데 윤 씨 측은 떠밀려 들어가 침입 의도가 없었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전도사라고 밝힌 윤 씨는 재판에 앞서 사태의 원인인 부정선거 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합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을 촉발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국가와 사법부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자 화가 난 국민이 우발적으로 법원 난입까지 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합동수사단은 재판부의 권한이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 경내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소화기로 법원 1층 유리문을 여러 차례 내려치고 민원실 등에서 법원 기물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일대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이들은 83명으로 이 가운데 82명이 구속됐습니다.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7일과 19일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이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뒤 8번째 거부권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최상목 대행이 대행으로서 8번째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는데 거부권 사유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기존의 여러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썼었던 전례에 비춰볼 때 비슷한 이유도 있고 또 처음 보는 것도 있습니다. 비슷한 네. 거를 보자면 뭐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넓다. 지금 이 명태균 특검법에서는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있었던 모든 선거와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사건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다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너무 넓은 것도 넓은 건데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것은 그동안 쭉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에 대해서 지적해왔었던 부분이고 또 보면은 특검을 임명 안 하면 자동으로 임명을 해버린다. 이것도 이제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이런 규정도 기존의 여러 특검법 중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예. 이건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또 계속 고집하면서 넣은 규정이고 처음 보는 게 있어요.
수사 기간 동안에 특검 기간 동안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것은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고 예. 이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유연성이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미 기소해서 이제 기소돼서 재판 중인 그런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권도 특검으로 가지고 온다. 이렇게 되면 헌법상의 이런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이런 것도 이번 특검법에서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이 제2호권 발동 없이 그대로 법률로 인정되는 것까지 생각 안 하고 예. 정치 공세하기 위해서 또 만들었다. 이런 지적을 면키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특검 법안 자체에 너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조항들이 많이 있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근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에 공천 개입했다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증거들이 21년부터 24년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선거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한 것은 뭐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또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명태균 특검법을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유가 시작할 때부터 창원지검이 좀 미진하게 뭔가 좀 미온적게 대응을 했었고 예. 그 이후에 뭔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니까 좀 하는 것 같다가 비상기업 이후에 뭔가 황금폰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인 뭔가 국민의힘 뭐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조사도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미 미진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걸 느끼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한 거라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 임명권 부분에 대해서 임명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정말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로부터 국회의 권한을 당신이 침범했습니다. 본인이 침범했다는 지적을 받아놓고 그걸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이건 내로남불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본인부터 국회 권한 침해한 거에 대해서 빨리 이행하라, 빨리 되돌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검법은 거부를 하면서 이제 검찰을 향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명운을 걸고 공정하게 수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떨까요? 검찰 수사가 앞으로? 검찰도 좀 수사의 속도를 더 기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 수사 과정도 조금 더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 주장이었던 거 뭐 이런 것과 궤를 같이 한다기보다는 예. 조금 더 확대해서 할 가능성이 이제 있겠죠. 왜냐하면 검찰이 비난받는 부분이 성추행 의장도 말씀하셨지만은 예를 들어 중요 피의자에 대해서 왜 조사를 안 하느냐. 그리고 창원에서 그만큼 수사를 했는데 서울로 사건을 이송한 이후에 별로 진척이 없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예.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 논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줘야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한 어떤 명분이 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명운을 걸어라. 이렇게 전례 없이 강한 주문을 하면서 네. 검찰의 수사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창수 지검장도 이제 다시 돌아갔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이제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딱 지적한 이유가 국민들이 분명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지? 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결국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그 조직으로서의 그 조직이 이어져 가야 된다는 명분이 서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도 국민들 민주당에서 지적을 했던 것은 어떻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안 들어가 있냐. 사실 예.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한 육성을 모든 국민이 다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고 조사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검찰도 이런 식으로 지금 미진한 수사를 하게 되면 국민적 그걸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빨리 하라는 거죠. 그리고 공정하게 그 범위를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다 행하라라고 말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분위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성 부의장님, 예. 그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탄핵이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인데 탄핵 어떻게 될까요? 사실 탄핵 소추 이야기는 지금 이 명태균 특검법 거부하기 전에 그 마은혁 재판관 아까 말씀드린 그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그때부터 사실 당내에서 목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가?
왜냐하면은 권한 대행으로서 지금 뭔가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은 그때 한덕수 국무총리 때도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151석이 아닌 200석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여당 의원 8명을 설득할 수 있는가, 이거에 일단 막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효가 있는가.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해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 그러면 아마도 그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이주호 장관이 대행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주호 장관이 오면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겠는가? 만약 바꾼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실효적 부분에서 봤을 때 당내에서도 이거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소추한다고 해서 실효나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이 이제 무더기로 이제 진행이 될 때가 있었고 지금 이제 그 결과가 지금 계속 이제 나오는 상황에서 기각이 지금 어제까지 8건이 됐잖아요. 민주당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 예상하십니까? 민주당이 이제 29번 탄핵 시도했고 13명이 헌재에 넘겨져서 8분 전원 기각. 그러니까 8대 0입니다. 예. 숫자로도 8대 0이고 내용도 어제 4분에 대해서 8대 0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도 지금 탄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성층 부의장께서는 아마 안 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29번을 했는데 30번을 못 하겠습니까? 9수를 넘기기 위해서라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예. 그런데 민주당이 정말로 원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거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유를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안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시는데요. 마은혁 재판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그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는 더 미뤄질 가능성이 되죠. 크겠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20날짜에 조금이라도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위헌 심판 제청까지 또 거의 뭐 이제 3번째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조항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서 뭔가 늦추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결과가 늦어지는 결과 나올 게 뻔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겉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정말 속으로 원하겠느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말만 위협적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고 있다. 입장부터 명확히 하시고 그러고 나서 발언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제가 평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9명이 됐을 경우에 진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왜 계속 임명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지. 왜냐하면 그 국가의 원칙, 대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 간의 의견이 충돌했을 때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그 결정 권한, 그 심판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국회의 의견을 행정부에 지금 대표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침범했다. 권한 침해다라고 결정을 내려줬으면 따라야 됩니다.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앞으로 뒤에 있을 이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을 때 이 사실상 패배한 국가기관이 이걸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재판 일정 뭐 이런 것들 다 따지는 건 아니라 국가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임명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지금 법조계의 다수 의견은 변론 재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참여를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들어가서 변론 재개도 하면서 참여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가능성이 있긴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해야 되고요. 국가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최상목 대행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명태균 특검법은 다시 이제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을 앞두게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 표결에서는 김상욱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었죠. 재표결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생각이 많이 다르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재의결해서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200표가 될 가능성이 적고 특히나 이 재의결 과정을 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국회의 마음이에요. 언제 재의결 표결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고 인용이 된 상태에서 재의결을 시도한다고 할 경우에 이미 대선 전국 시작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본회의에 올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200표가 되려면 적어도 민주당 쪽
야권에서는 한 명의 이탈자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 당에서 뭐 찬성 반대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민주당에서 그렇게 의지를 갖고 전원 참석할지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성 부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만약에 말씀하신 그 상황,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만약에 이거 특검법 재결을 하게 되면은 저희 당의 뭐 참석이나 단일 대우를 걱정할 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의 단일 대우를 걱정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결정되고 인용이 돼버리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으로 넘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몇몇 후보들과 연관성이 있는 이 명태균 게이트를 뭐 그대로 자꾸 반대하는 이미지를 준다? 당에 타격이 될 것이거든요. 차라리 이걸 깔끔하게 털어내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기 대선의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상황이 만약에 연출이 된다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단일 대우가 어려울 것이다. 근데 저는 이 재의결 투표의 통과는 저희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걸 재의결까지 생각했다라면 그러면은 국민의힘 8명 정도는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사전에 미리 그 협의도 하고 우리가 이런 안을 할 건데 혹시 물밑에서 이런 것들을 혹시 뭐 우려되는 조항이 있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통과를 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작업이 없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걸 통과 못 시킨다면 원내 지도부의 좀 설득이나 준비 작업이 좀 부족했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지검장 등 이제 검사 3명을 상대로 제기됐던 탄핵 소추를 모두 기각을 했죠. 그 여진이 정치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들은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평화로운 것이죠.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가 거의 8대0으로 날 가능성을 훨씬 강화시켜준 그러한 결론이다. 국회의 그 탄핵소추권 남발에 대해서 그건 남발이 아니고 정당한 헌법 수호 목적의 탄핵소추였다라는 요 지점은 대통령 탄핵하고 딱 떨어지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8대0을 탄핵 파면 선고를 유지합니다. 졸속적으로 심판을 진행해 놓고 지금 2주가 지나서 선고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나머지 한치도 진행되지 못하고 그것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각하되겠죠. 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정이 난 탄핵 심판 8명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기각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요 얘기인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실체적인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엄연히 다른 사건들이고 그다음에 적어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국한을 한다면 그 쟁점을 재판부에서 5가지로 정했잖아요. 거기에 뭐 다른 분들에 대한 어떤 탄핵 심판 결과라든지 뭐 계엄령 발동을 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 뭘 참작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개로 봐야 하는데 다만 지금 박범계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그리고 김재원 의원이 이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 탄핵 심판 절차가 굉장히 졸속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끌는데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변론기일이 11번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7번이 진행이 됐는데 최종 변론기일 10하루 만에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벌써 그 기간을 많이 도과했죠. 한 17일 정도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결론이 나올 기미가 안 보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헌재에서 시간을 끄느냐에 대해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민주당에서 탄핵을 남발하는 바람에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외에 다른 사건들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사건만 하고 있었습니다. 줄탄핵을 남발해서 지금 남아있는 게
벌써 어제도 4분에 대해서 탄핵 선고 있었잖아요. 심판 선고를 했잖아요. 예. 그 일을 하고 있었겠죠. 윤 예. 대통령 사건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 예.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남아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있고 예.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계속 해야 됩니다.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이제 윤 대통령 차례라고 하지만 나머지 것에 대해서 결과는 안 나오겠지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부하가 너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빨리 선고 내려달라. 어떻게 하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대법원 최종 판결 나오기 전에 대선이 있다면 있게 예. 되면 있게 해도 할 수 있도록 좀 빨리 해달라고 하지만 이미 민주당이 이 씨앗을 뿌린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헌재 재판관 다 임명해야 된다. 뭔가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작년 10월 17일에 재판관 3명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협조 안 해서 6명 체제가 된 거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부랴부랴 헌법재판관 임명해달라고 계엄 이후에 마치 국가기관 구성 원리 이거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서 전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전 얘기는 또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헌재가 지금 시간 끌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 예. 이 말씀을 저는 탄핵 드립니다. 심판해야 될 과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까 그 박범계 의원의 요지는 뭐였냐면 모두 기각은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헌재가 어제 그 국회 탄핵소추권 남발이 아니다. 남발이 아니고 정당한 헌법수호 목적의 탄핵소추였다. 이랬기 때문에 계엄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8대 0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인용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였습니다. 박범계 의원. 그러니까 그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부인한 거라고 박범계 의원은 어떤 이제 헌재에서 남발한 게 아니라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남발 여부를 떠나서 8대 0이에요. 제가 말하는 8대 0은 헌법재판관 전원이 기각했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탄핵거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윤 대통령 측에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 4분, 감사원장하고 중앙지검장 그리고 일선검사 2분에서 4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올라온 건, 본회의에 올라온 건 12월 2일이었어요. 윤 대통령 계엄령 발동이 12월 3일입니다. 전날 이렇게,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 이것은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탄핵을 거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야 됐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됐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도 비상계엄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었다. 그렇죠.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기각이 됐다는 얘기는 이거 탄핵거리가 안 되는 걸 당신들이 탄핵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예. 정 부장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왜 그 두 기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뭔가 방탄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동원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분명 지금 이번에 그 헌재가 그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도 과연 이 감사원이나 이 수사기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수사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확인할 수 없는 선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헌법과 법률, 약간 법률의 위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으로 남용했다고 하려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탄핵소추 근거는 법과 헌법에 대한 위반이 있을 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 위반한 것이 있으니까 남용한 것이 아니다. 남용이라고 하려면 법과 헌법에 대한 위반이 없는데도 탄핵소추를 했다면 남용인데 이 분명히 본인들이 봤을 때 법률 위반이 있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용 아니다라는 그 합법성을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 말한 건 그거를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근데 저는 그 헌재가 그렇다고 해서 아까 김재원 전 최고 말한 시간을 끌고 있다 그 표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 기일 이후에
언제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정해진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 2가지 사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례가 11일, 14일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금 초과되면은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죠. 원래 헌법재판의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헌재가 충분하게 숙고를 하고 있는 시간이지 뭔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표현은 전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니까 줄 탄핵에 이은 줄 기각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적절한 발언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차례 했었죠. 우리도 잘한 건 없다. 그쵸. 오죽했으면 뭐 했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또 다시 한번 메시지를 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당 차원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탄핵 소추를 이끌었던 뭐 저 법사위원장이라든지 법사위 의원들이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거 내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인지 이걸 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김부겸 전 총리가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또 합법성과 정당성은 다른 부분이잖아요. 이거 박범계 의원이 이야기한 거는 우리는 합법적으로 했다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것이지만 국민들이 느끼실 때는 뭔가 계속 기각이 되고 있고 8대0으로 기각되면 그것은 정당했는가? 합법적인 것도 다른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정당했다는 부분에서 민주당이 좀 안 좋은 지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탄핵 소추를 했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유감 표시 있으면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이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시도를 했었구나로 인정을 해주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과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권 잠룡들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저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서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이제 몇 번 했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SNS에도 올렸고. 근데 이 와중에 그러니까 저 화면에 보시면은요 한동훈 대표가 한 이틀 전에 정말 위험한 사람 그냥 이렇게 한 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영어로 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고 올렸는데 이게 지금 영어 문법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저 most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여야 된다는 건데 윤 대변인 미국에서 공부하셨죠? 예, 있었습니다. 더가 붙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물론 일반적인 문법에서는 최상급 앞에 더를 붙여야 되는 거는 뭐 중학생 정도면 다 아는 건데 거기에 이제 또 예외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 누가 들어도 아는 사람 또는 뭐 신문 기사 앞에 헤드라인 이런 거에는 더가 빠져요. 우리가 MVP 할 때도 Most Valuable Person 아닙니까? 거기 더가 없잖아요. 우리가 MVP에. 더 MVP라고 하나요? 예. 그런 것만 봐도 김동완 의원이 뭐 영문학을 전공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분이 지금 중학생 수준의 기초영문법 책을 펴놓고 전 국민에게 영문법 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례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그냥 2줄 쓴 건데 거기에 뭐 그렇게 아팠는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 국민이 한 번 더 보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MD, MK 이게 이제 유행어처럼 되는 거예요. 밈이 되는 거예요. MD, MK래. 이재명 대표가 MD, MK래. 그게 뭐야? Most Dangerous Man in Korea. 아니 근데 영어는 그렇고요. 지금 영어 일타 강사 역할을 하셨는데 한 전 대표가 왜 자꾸 이 대표를 향해서 위험한 인물이다 계속 이 반복하고 있을까요? 위험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분들의 발언은 이래서 이재명 대표가 나쁘다. 이러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이상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더 직접적이고 적확한 표현을 못했는데 위험하다는 표현이 가장 사람들에게 와닿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쓰는 것이고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는 것도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도 되고 예측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국가경을 하기에는 너무나 안 좋다 이런 이미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위험하다는 단어를 처음 쓴 건 아니에요. 외신 기자가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 데인저러스맨이라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주변 분들이 자꾸 세상을 떠나니까 당신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니까라고 외신 기자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걸 환기해서 쓴 건데 그게 그렇게 아파서인지는 몰라도 김동완 의원이 갑자기 영문법 강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냥 웃고 싶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 특히나 보수 강성 지지층들은 한동훈 전 대표를 위험한 인물로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이끌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한때는 뭐 야당 대표와 목소리를 같이 한다. 저 사람은 보수 진영의 대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하다라면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 의혹을 떨쳐내기 위해서 뭔가 타겟팅을 위험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입니다라고 해서 돌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그 전략은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당내 사정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민주당이 굳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영문법을 이렇게 지적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이다. 저는 그래서 이 정무적으로는 이 대응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한 것이 굳이 한 번 더 뭐 모스트 뭐 덜을 붙이냐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김동완 의원의 그 글을 보고 그러네 덜을 안 붙였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대변인님의 또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네 덜을 뺄 수도 있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이슈를 다시 한번 뭔가 이 언론에 오르내리게 한 것은 정무적으로 좋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도 여기에 참전을 했는데 위험한 인물이라는. 오세훈 시장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후보는 불안하고 위험한 인물이다. 대통령이 되면은 입법, 사법, 행정부 전부를 장악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뭐 조기 대선 책 출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책 출간은 조기 대선 행보고 명태균 관련해서도 이제 명태균 특검법 안에 이제 또 오세훈 시장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요. 모든 통화 녹취가 결벽을 입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또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까지 한번 볼까요? 홍준표 시장도 이재명 대표를 또 가격을 했는데요. 과거에 이 대표를 경기도의 차베스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차베스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뭐 차베스 다들 아시죠? 베네수엘라의 전 대통령이었는데 제조업에 투자하지 않고 국민에게 퍼주기만 하다가 나라가 망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이유로 들면서 차베스에 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요 얘기는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근데 지금 여권에서는 계속 이제 조기 대선이 금기어잖아요. 특히 이제 석방 이후에 상당히 이제 조용했었고 대권 주자들. 근데 왜 다시 이렇게 나 이제 나갈 것이다. 대선에 도전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까요? 탄핵 관련한 이제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거의 임박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날 거다. 3월 13일이나 14일에 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까지는 안 났어요. 안 났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날 거다라는 예상이 많겠죠. 그러면 임박했다고 보고 아마도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께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봐야 되겠죠. 기각이 되면 조기 대선이 없어지니까 굳이 의미가 없을 텐데 본인들 생각할 때도 대선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니 그 결정이 완전히 날 때까지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시간상으로 본인들에게 이득될 게 없다고 판단했을 시점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그 전까지는 거의 뭐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계시다가 오늘 이거 조기 대선 행보가 맞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탄핵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그러니까 기각이 되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임기 단축을 이미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돼도 인용이 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처음에 계엄령 발동되고 이 탄핵 의결된 이후에 서울로 이사 간다고 했던 발언을 조금 무마하시려고 아마 다른 말씀을 붙인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만약에 기각이 돼서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도 개헌을 추진한다. 그리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게 실현이 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윤 대통령이 이 상태에서 복귀를 했을 경우에 남은 임기 2년 동안에 야당과의 협치라든지 협력 관계가 잘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여론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어서 어쨌든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리에 맞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성철 부회장님. 저희는 집권 여당 지금 후보들이 다 이미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탄핵 인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왜 조기 대선을 꺼내냐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좀 그런 목소리를 실제 안 내고 있는 사람은 보수 지금 진영에서 뭐 지지율 1위가 나오고 있는 김문수 장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뭐 2등, 3등, 4등 모든 후보들은 지금 사실상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사실상 그 조기 대선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스피커의 볼륨을 키우는 것이 어쩔 수 없죠. 추격하는 사람들은 계속 열심히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1등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60일 뒤에 선거입니다. 60일 뒤에 본선이고 경선은 훨씬 더 빨리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기 잠룡들 중에서 1등을 달리고 있지 않은 후보들은 더 애가 타는 거죠. 이제 만약 인용돼 버리면 바로 경선을 준비하고 경선이 시작될 텐데 지금 선거운동 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용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 이 후보들은 조기 대선에 이미 뛰어든 거고 이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런 여권 잠룡들의 견제 속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서 여당의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받는 돈이죠. 43% 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에는 44% 이하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걸 계속 주장했었잖아요. 사실 44%도 양보를 했던 겁니다. 원래 45% 주장을 했었고 그거를 44%까지 양보했는데도 또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43%, 45%, 44% 뭐가 맞는지 그렇게 크게 느끼시지 못해요. 뭔가 연금과 관련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지금 43%를 주장하는 45%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지금 각자의 데이터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연금 관련 데이터 보면 항상 데이터가 몇 년 뒤에 보면은 이 예측치를 다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당도 명확하게 몇 프로가 맞다라는 주장을 명확히 못하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좀 소퇴시키더라도 어떻게든 이 개혁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최대한 몇 년 동안이라도 뭔가 국민들께 이 연금 개혁해서 뭔가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집을 부려왔던 우리의 안을 후퇴시켜서 안을 받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 굉장히 눈이 갔던 게 어디냐면 시점도 시점이고 지금 이 시점에 왜 이거를 43%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냐. 그리고 오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원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재명 대표와 정책적 방향이 부딪혔던 적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좀 더 진보적인 그리고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사실 금투세 때도 그랬고 뭔가 계속해서 상속세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52시간 예외 조항 그 반도체 특별법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이재명 대표는 좀 더 유연하게 해도 된다. 좀 더 중도 보수적으로 가도 된다라는 주장들을 해오셨던 것과 반면에 진성준 의장은 뭔가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를 계속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오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도 아마도 연금 개혁 관련된 정책의 의장으로서 민주당의 안을 굽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을 텐데 뭔가 이재명 대표가 실제 아니다 우리 좀 유연하게 가자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행한 거라는 점을 좀 정치적인 결단이 있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제 생각에는 일단 43%로 소득 대체율 맞춰준 것은 그래도 뭐 환영할 일이죠. 그 1% 차이가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 하시지만은 우리 연금 기금의 이 재정 상태라든지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게 결국 연금 고갈만 기다리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이 미래 세대가 현 세대를 위해서 부담해야 될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이 현실에 맞게 모수를 개혁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래도 43%로 맞춘 것은 환영할 일이고 뭐 자동 조정 장치 이런 것도 이제 들어와야 될 겁니다.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거, 낼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거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건 받을 수 없다라고 했죠. 근데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모수 개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구조 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험료를 걷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의 연령이 많은 분들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이 고갈될 상태가 되면 아주 급진적인 구조 개혁이 가능한 거예요. 올해 거친 거를 올해 주자 이렇게 됩니다. 기금 자체가 의미 없는 그런 수준의 구조 개혁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단계로 모수 개혁을 합리적인 선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인구 어떤 변동 추이라든지 경제 상황을 봐서 또 계속 바꿔주는 그런 형태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아마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의 안에 대해서 43% 결정에 대해서 이제 환영을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좀 이제 속도를 내서 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갤럽 여론조사를 볼 텐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나왔는데요. 찬성 의견이 58%, 반대가 37%였습니다. 찬성은 2%포인트 내렸고 반대는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2%포인트. 중도층만 따로 떼보자면 69대 26. 확실히 이제 찬성하는 쪽이 많고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정권 교체 요구가 정권 유지보다는 또 우세했습니다. 예, 이런 최근의 흐름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그 지난주와 지금 오늘 본 거와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2% 정도의 변화가 있다는 거는 그렇게 네. 큰 흔들림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사실 이 중도층은 1월부터 있었던 이 강성 지지층, 보수 쪽의 강성 지지층의 뭔가 이런 선 넘는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에 좀 등을 돌리기 시작한 이후로 한번 의사를 결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아요. 뭔가 결정적 계기가 있지 않으면은 아마 저 중도층은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 지금 앞으로 놓여 있는 뭐 정치 일정 중에 저 중도층의 마음을 돌릴 만한 과연 그 변수가 있는가? 탄핵 심판이 저희는 뭐 인용을 100% 확신하고 있지만 혹시나 기각된다던가 그런 뭔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저 중도층의 의견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1월 달과 2월 달에 보여왔던 보수의 결집을 위해 뭔가 강한 목소리를 내고 강하게 탄핵을 반대하고 뭔가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어떤 사람들은 막 정당했다, 계몽령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했던 것들의 역효과 이 청구서가 날라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중도층은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선을 명확히 긋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유지된다면 저는 저 변화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중도층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예. 2% 정도 등락하는 것은 일주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큰 흐름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제가 좀 유념해서 보려고 했었던 것은 일단 윤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석방되시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중계된 이후에 첫 조사이기 때문에 많은 영향이 있을까라고 봤는데 그다지 큰 영향이 없었다는 거. 그 부분은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석방이 뭔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기각의 전망을 더 높이고 또 내란죄 관련한 재판에 있어서도 뭔가 윤 대통령의 유리한 결과가 나오리라는 어떤 전망 그것이 굉장히 크게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것과 다르다. 어쨌든 국민들은 이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탄핵이라든지 향후에 있을 조기 대선에서의 어떤 정권 유지냐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을 굳히고 계신 게 아닌가. 이 단계에서는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금 요일에 따라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석방된 이후에 그 전주하고 비교해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갤럽처럼 이제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각 기관의 이제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갤럽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변화는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34%, 김문수 10, 한동훈 6, 오세훈 4, 홍준표 3, 조국 2, 이준석 1. 이거는 기관도 기관이고 언제 조사해도 이렇게 큰 흐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근데 저 그 변화가 탄핵 심판 이후에는 한번 두 가지 측면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탄핵 심판 이후에 지금은 나오고 있지 않은 지금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층이 상당수 높거든요. 그러니까 결정 유보층이 이제 탄핵 심판이 만약 인용되면 조기 대선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 그들의 의사도 이제 하나하나 결정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돼서 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 이 포커스 나이트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보수 진영의 지지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야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을 이끌고 있는 그 이미지와 부합하는 후보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면 탄핵 심판이 만약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들보다는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비상계엄과 적당히 선을 그어왔던 후보들이 좀 두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탄핵 심판 이후에나 아마 변화들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이후라는 거는 뭐 사실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둘 중에 기각이면은 대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용이 될 때만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저도 성추현 부의장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탄핵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같은 갤럽 조사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지지 후보가 없다 또는 모르겠다 이 의견을 유보하는 분이 이번 조사에서 37%가 나왔어요. 예. 굉장히 많은 숫자의 분들이 결정을 유보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분들은 이제 지지 후보를 결정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어떤 순서들 있지 않습니까? 잠재적 주자들 사이에 변동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어떤 뭐 중도층을 향한 소구력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냐 아니냐 이게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야당 얘기도 좀 드릴 텐데 탄핵 인용 뭐 탄핵 선고를 기준으로 저희 당의 정치 지형이 바뀐다 인정합니다. 야당은요 민주당은 특히 3월 26일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 그 얘기를 좀 안 하고 계신 선거법 건데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날이죠. 이재명 그거는 대표. 이미 날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받아놓은 날짜예요. 이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오겠죠. 다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1심과 유사한 그런 중형을 받는 상태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 방금 나온 34% 앞에 3자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 낙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잠재적인 민주당 내 대권 주자들, 소위 비명을 하시는 분들, 며칠 전에 손잡고 7분 동안 기자회견 하셨던 그 5분들 움직임이 상당히 가속화될 것이다. 저는 그 지점을 꼭 짚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야권에서 후보가 이재명, 조국, 이준석밖에 없었는데 조국 전 대표가 여기에 낄 수 있나요? 어떻게 지금 못 나오시는 못 상황이니까 나오잖아요. 사실 이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왜 들어가는 갤럽은 아무래도 이 기호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관식으로 응답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잡히는 것 같은데 2%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분을 아무리 지금 상황 때문에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게 3월 26일 그 결과에 따라서 뒤집힐 수도 있고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유지가 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변동만 있을 것이지 지금 나머지 이 잠재군이라고 하는 비명계 후보들이나 이분들은 지금 사실 그 변화 그 판결에 맞춰서 뭔가 지금 치고 올라오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변동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버텨낼 것인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까지 방어할 것인가 이것들을 좀 지켜보는 게 그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나이트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예. 장관님. 거기 보면 장관님. 반드시 장관도 답변할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저 나중에- 유당원님도 안 계시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야당원님만 이야기하시면 그럼 하시는 것처럼 될 거 아닙니까? 장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장관도 하시는 거예요, 답변할 수 지금? 있는 내용이 있고 답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답변을 한 겁니다.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상임위 전체에 상정되어서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무엇이 이렇게 급해서 이 법안에다가 전주만 넣었습니다. 당초에 이 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염원이 담긴 것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또 소외되고 있는 지역을 위하는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왜 전주만이 대상이 돼야 됩니까? 이 법이 1987년 들어오시면 되지. 들어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죠. 무슨 분위기입니까? 국민에서 가지고 헌정사상 없던 일입니다.
우리가 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 요구한 것은 짧게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지대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신장도 확인을 하고 또 지금도 한테 보고도 듣고 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야당원님께서는 누군가의 지시나 뭐 부탁에 대해서 요선이 부당하게 변경됐다는 의혹을 전제로 하고 계십니다만은 오타가 있고 해서 예, 장관님. 예, 장관님. 거기 보면 장관님. 반드시 그 종점 위치 장관님. 변경 검토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 네네. 지금 장관님 이거 지금 설명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장관도 답변할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나중에- 유당원님도 안 계시는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야당원님만 이야기하시면 이 방송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야당원들이 이야기하신 것이 마치 100% 야당원들이 이야기하신 것이 마치 100% 틀린 것처럼 될 거 아닙니까? 잠깐!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혹을 증폭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장관도 하시는 거예요, 답변할 수 지금? 있는 내용이 있고 답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한 겁니다. 네, 기업 회생 절차 도입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홈플러스 경영진이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관계업체와 투자자에게 사과하며 상거래 채권은 모두 갚겠다는 변제 의지를 밝혔지만 대주주 MBK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기습 회생 절차 사태 이후 홈플러스 경영진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섰습니다. 협력사, 입점주, 채권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주현 대표는 이미 3,400억 원의 상거래 채권 상환을 마쳤고 영세업자가 우선순위라 대기업 채무 상환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용 현금이 1,600억 원이며 영업을 통해 계속 현금이 유입되고 있어 자녀 상거래 채권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회생 절차 신청이 신용등급 하락 직후 이루어진 점을 놓고 MBK 측이 사전에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사전에 준비한 거 없습니다. 저희가 긴급히 검토하고 그 연휴 기간 중에 의사결정을 해서 신청한 겁니다. 김병주 MBK 회장의 사제 출연 요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홈플러스 간담회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MBK만의 실익을 위해 홈플러스를 경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MBK가 홈플러스에서 10년간 받은 건 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3일. 상거래 채권 외에 금융채권 해결책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만큼 대주주 MBK를 향한 책임론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를 향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도 800억 원이 넘는 전자 단기 사채를 발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하루 전에 이미 발행이 완료된 물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변제를 못 받을 위기에 놓인 투자 피해자들은 대주주인 MBK 김병주 회장이 사제를 출연해서라도 변제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류환웅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기자간담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왜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지난달 25일 받고도 전자 단기사채 825억 원어치를 발행했는가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기 전날 이미 전단체 발행이 완료됐다며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 발행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신평사로부터 25일 오후 4시경에 일단 1차 예비 통보를 받았고요. 26일 날 저희들이 바로 재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이 825억에 대한 그 매입채무 유동화는 실질적으로 24일 날 모든 게 다 끝나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전혀 그 등급하고 상관없이 발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이 과연 1차 통보 전에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을까에 대해선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관련 검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신영증권을 비롯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를 상대로
이 부분의 사실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필요하다면 대주주 MBK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자간담회를 지켜본 채권 피해자들은 홈플러스와 MBK를 믿고 투자했는데 피해를 보게 됐다며 김병주 회장이 사제 출연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개월만 홈플러스 믿고 MBK 믿고 하라고 해서 정말 그거 하나로 이렇게 원금 전액 손실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결과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 MBK 김병주 회장이 개인 사재가 굉장히 14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책임질 자세가 있다면 사재를 출연해서라도 이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정부도 홈플러스 관련 긴급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어 기업 어음이나 전단체 발행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되면 엄중히 대응하고 협력업체 대금 지급 과정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에 화답하면서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면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하리란 전망인데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지부진하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물꼬를 튼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장해온 받는 돈, 즉 소득 대체율 43%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전격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덧붙였는데 국가가 연금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군 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 대체율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왔습니다. 정부 여당은 42에서 43%를 고집했고 야당은 44, 45%에서 물러설 수 없다며 번번이 합의는 결렬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양보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소득 대체율 43% 수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또 수용하고 환영하겠다는. 지급보장 명문화 등 민주당이 내건 조건도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며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의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다음 주 최종 합의에 이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동 조정 장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여당은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더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내는 돈, 받는 돈을 정하는 모수개혁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비롯한 구조개혁에는 이견이 여전해 난항을 겪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연금개혁 여야 협의가 급물살을 타자 정부는 환영의 뜻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연금 투기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연금 자동 조정 장치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소득 대체율을 43%로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양대 노총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연금 개혁 목적은 노후 생존 보장이 돼야 하는데 여야가 땅 따먹기 협상으로 소득 대체율을 합의했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소득 대체율이 시민 뜻과는 괴리가 있어 매우 유감이라는 성명을 냈지만 야당이 합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에 대해선 사각지대 해소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 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건 약 2년 만인데요. 전라남도는 확산 차단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영암의 한우 농가입니다. 농장으로 이어지는 마을 진입로가 통제되고 매몰 처분을 위해 중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농가에서 기르는 소 162마리 가운데 4마리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고 정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남의 일인 줄 알았더니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네요. 한우 농가들 엄청 힘들거든요. 많이 힘든데 또 이렇게까지 되니까 마음이 그냥 밥도 안 들어가고. 이에 따라 영암을 비롯해 부근 목포와 나주 등 7개 시군의 구제역 위기경보는 심각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국내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건 지난 2023년 5월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구제역 발생 농가 3km 반경에 소와 돼지 등 2만 9천여 마리에 대해서도 임상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은 만약에 살처분을 하게 되면은 농가 손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주 염려가 많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장 간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긴급 백신 접종에 나서는 등 차단 방역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6일 오전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축산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도내 가축 시장 15곳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검역본부 포함 농식품부하고 모든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조기에 차단토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한 전남에서 23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홍콩과 캄보디아 등의 전남산 한우 수출도 즉시 중단됐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세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 등을 조목조목 부인했습니다. 김세론 유족도 처음 입장을 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한 반박은 없었지만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이버 레카 단죄를 촉구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배우 김수현 소속사가 공개한 김수현과 고 김세론 사진들입니다. 김세론이 입은 옷은 2019년에 등록된 상품이고 다른 사진 촬영 시점도 2019년 12월입니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교제한 증거라는 한 유튜브 채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김수현 소속사는 두 사람이 성인이 되고 1년 넘게 교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를 왜곡한 몇 장의 사진으로 당사자에게 확인 절차조차 밟지 않은 루머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김세론의 도움 요청을 외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전문가 확인 없이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회사가 해결하겠다고 답했고 김세론 측과 협의를 통해 일단락됐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수현 소속사는 지난해 3월 열애설 당시 사실 무근이라며 김세론의 행동을 지적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데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세론 유족도 처음 입장을 냈는데 김수현 측 입장에 대한 해명 대신 딸 관련 폭로에 나선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수많은 거짓 기사를 통해 한순간에 망가져버린 아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거라며 악의적인 유튜버들과 사이버 레카들의 범죄 행위를 단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수현에 대한 추가 폭로를 예고했던 유튜브 채널은 김세론 유족 요청에 사진 공개를 보류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가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는 지난 12일 더본 코리아가 판매하는 간장과 된장, 농림 가공식품 등 3개 품목의 원산지가 거짓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용기에 표시된 원산지는 제대로 돼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외국산 재료가 국산으로 표기돼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가 보조 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건데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전하면서 화재 사고 원인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두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YTN이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지난 1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당시 내부 모습입니다. 왼쪽 30번 좌석 위 선반에서 처음으로 불길이 일어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국토교통부 사조위가 발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도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국과수는 이를 토대로 발화 지점을 왼쪽 30번 위 선반 주변으로 추정했습니다. 불에 탄 보조 배터리 잔해는 그 주변 좌석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잔해에서는 녹아내린 흔적이 여럿 발견됐는데 이에 따라 국과수는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과 음극이 합선된 상태를 의미하는 이른바 절연 파괴가 발생해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터리 잔해가 전반적으로 심하게 타버려 어떤 원인으로 절연 파괴가 발생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배터리가 아닌 여객기 내부 시설물로 인해 불이 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조위 역시 보조 배터리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조 배터리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속 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거 조사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항공사 등의 안전공고를 발행할 추가적인 사고조사 현황은 앞으로 사고조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틀 전 냉각제가 새어나와 멈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2호기에서 방사선 물질이 미량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새벽 냉각제 시료를 채취하던 중 방사선 경보가 울렸다며 배출량은 연간 총 허용 기준치의 0.25% 수준으로 방사선 물질이 원전 부지 밖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피폭 피해는 없었다면서 누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전국을 뒤덮었던 황사가 거치고 오늘은 따뜻한 봄 날씨가 펼쳐지면서 충청과 호남은 한낮 기온이 24도씨에 육박했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도 잠시 일요일에 전국에 눈비가 내리면서 계절이 다시 겨울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사가 물러나고 맑아진 하늘 아래 따뜻한 봄 기운이 선명해졌습니다. 충청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은 한낮 기온이 24도에 육박했습니다. 서울도 20도 이상,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5에서 10도가량 웃돌았습니다. 계절이 한 달 반이나 앞선 4월 하순 수준입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전국이 따뜻한 가운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15일 토요일 남쪽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16일에 전국으로 비 또는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고 호남에 1에서 5cm, 경기 동부에 3에서 8cm, 충청과 영남에 많게는 10cm, 강원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최대 30cm에 달하는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에서는 시간당 1에서 5cm 이상의 강한 눈이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예보된 지역에서도 기온에 따라 눈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보다는 0도 내외 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온 하강 정도에 따라서 눈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 그 이외 중부 내륙으로도 눈이 내리는 구역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눈비는 월요일 새벽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월요일에는 영하 2도 등 전국적으로 2월 중하순의 겨울 날씨로 되돌아갈 전망입니다. 사나흘 사이 기온이 2달치 계절을 넘나들 정도로 크게 변할 걸로 보이는 만큼 체온 유지와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헌법과 형사법을 훼손할 우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점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는데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도 당부했습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됩니다.
특별 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무고죄나 다름없다며 야당이 한덕수 총리 탄핵도 거둬들여야 한다고 압박했고, 야당은 헌재 판결문을 근거로 탄핵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윤 대통령의 논리가 깨졌다고 맞섰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에 민주당이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탄핵 소추를 남발해온 거라며 이재명 대표의 석고대죄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 스스로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염치가 있다면 졸속 탄핵한 한덕수 총리건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대미외교 컨트롤타워 부재를 겪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뺑소니 탄핵을 신속하게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 내란당 해산법을 추진하는 걸 고리로 그간 탄핵 소추 8건이 모두 기각당한 민주당은 무고죄 전과 팔범으로써 탄핵 기각당 해산법이 어울린다고 반격했습니다. 마약보다 탄핵을 더 못 끊는 것 같다고 비난하며 민주당의 최상목 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가능성에도 재차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집회 현장인 광화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히려 헌재 판결로 탄핵 남발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줄탄핵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건 허위 선동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을 주장하면서 군사 쿠데타를 합리화해왔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는 헌법 수호가 목적이고 이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야말로 25차례 줄 거부권 행사로 국회를 무시했다면서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겸허히 파면 결정을 기다리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을 두곤 윤 대통령을 손절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면서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이란 같은 결론을 두고도 여야는 서로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도 쉽게 승복하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도주 원조죄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항고 포기 의견서를 아직 법원에 보내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기간은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건 불법이 아니냐며 심 총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구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2기 행정부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또다시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마르크 루이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에 앞서 1기 때처럼 북한과 관계를 재정립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ell, I would. I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North Korea. If I wasn't elected, if Hillary got in, you would have had a nuclear war with North Korea. 과거는 물론 지금도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다시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취임식 직후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말한 이후 두 번째 언급입니다. So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은 험난하고 거친 분위기 속에 시작됐지만 결국 만났고 한반도의 핵 전쟁을 막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rhetoric was extremely tough. It was. You had a speech in UN, I remember. Yeah, that's right. It was a little bit dangerous. And then we met. They asked for a meeting, and we met. 또 북미 정상회담 덕분에 북한도 올림픽에 참여해 한국이 엄청난 성공을 거둬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업적이 됐다고 주장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은 1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를 재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점차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세계 각국을 제창으로 한 관세 정책 등 풀기 힘든 현안들로 북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서울 제기동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철거 작업을 위해서 건물을 살펴보던 도중 갑자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와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다친 남성을 업고 급하게 옮기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살짝 건드렸는데 무너졌나 봐요.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이라 경찰들은 많이 오고 구급차 오고 소방차도 많이 오고 50대 작업반장이 무너진 건물에 깔렸다가 구조됐는데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굴착기 운전자인 40대 남성도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곳은 재개발 구역으로 건물 대부분은 이미 철거가 마무리된 상태로 남은 건물들에 대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철거를 위해 건물 상태를 확인하던 중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철거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작업하기 안전한지 확인차 돌아보다가 무너졌다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관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찰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위협이 있다며 이 대표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민주당으로부터 받고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가 아니라 최근 국가수사본부가 이 대표 암살 위협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데 따른 신변 보호 조치라면서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의 암살 계획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주재로 AI 시대 달라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할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의원은 진짜와 헷갈릴 정도의 가짜뉴스와 공정성을 잃은 편향된 알고리즘 등이 우려를 낳고 있다며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미 허위 정보 확산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또 이란이 베이징에서 외교 차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에 앞서서 중동에서 해상 연합 훈련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세 나라가 의기투합에 나선 배경은 뭔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 세계 석유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중국, 러시아, 이란 해군이 합동 훈련을 벌입니다. 安全纽带2025联合演习于3月10号至11号实施，三方舰艇完成夜间射击、救援被劫持商船等科目的演习。 세 나라 외교 차관은 베이징에서 만나 이란 핵 합의 복원을 두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공동 성명에선 모든 일방적 제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당장 끝내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有关方
应致力于消除造成当前局势的根源，摒弃制裁施压、武力威胁。 핵개발 중단과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이란 핵합의는 2015년에 체결됐습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인 2018년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최근엔 군사 압박을 운운하며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담판을 촉구하는 편지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We're at final moments.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I'm not speaking out of strength or weakness. I'm just saying I'd rather see a peace. ادعا میکنه که نامه‌ای فرستاده که البته به ما نرسیده. به من یعنی نرسیده. به نظر من این فریب افکار عمومی دنیاست. 이란은 사실상 미국의 협상 제안을 거부했지만 중동에서 입지는 크게 좁아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괴멸되고 시리아 독재 정권마저 무너진 탓입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을 중동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구하기에 나선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프로야구 정식 개막이 다가오면서 주축 선수들도 시범 경기에서 빠르게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SSG 최정은 이틀 연속 홈런포를 날렸고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88개를 쳤던 기아의 위즈덤도 짜릿한 손맛을 봤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KBO 리그 최다 홈런의 주인공 최정이 시원한 홈런포로 개막을 재촉했습니다. 키움의 신인 김서준을 상대로 1회 2점짜리 아치를 그렸습니다. 시범 경기 12타수 무안타에 시달리다 전날 야간 경기에서 마지막 타수 때 대턴 하나와 첫 홈런을 날리고 이틀에 걸쳐 연타석 홈런을 작성한 겁니다. 지난 시즌에도 37개 홈런을 날린 최정은 올해 5개만 추가하면 최초 500 홈런의 금자탑을 쌓습니다. 우승팀 기아가 소크라테스와 3년 동행을 끝내고 데려온 4번 타자 위즈덤도 첫 홈런포를 신고했습니다. 그동안 낯선 공을 눈으로 익히는 데 주력했던 위즈덤은 1회 두산 최승용의 포크볼을 자신있게 잡아당겨 잠실의 왼쪽 담장을 낮은 각도로 넘겼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3년 연속 20홈런 이상을 때린 매선 스윙이 돋보였습니다. 마운드에선 FA 이적생인 한화 엄상백이 인상적인 투구로 개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 44개로 롯데 타선을 5회까지 거의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140km대 속구와 130km 안팎의 체인지업, 두 종류의 공을 섞어 던지며 안타는 한 개밖에 맞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구장에서 또 첫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적하고 첫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좀 신인의 마음가짐으로 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꼭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 NC가 5선발 후보를 꼽고 있는 목지훈도 KT를 상대로 5이닝 1피안타의 호투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축구대표팀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가 이번 월드컵 3차 예선 2경기에 나서지 못할 전망입니다. 김민재의 소속팀인 독일 뮌헨의 콩파니 감독은 김민재의 아킬레스건 부상이 심해져 앞으로 몇 주는 결장할 걸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김민재의 몸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체 발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세계 최고권위 배드민턴 대회인 전형 오픈에서 8강에 올랐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는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전형 오픈 여자 단식 16강전에서 스코틀랜드의 커티스 길모어를 2대1로 물리쳤습니다. 안세영은 전형 오픈 직전에 열린 오를레앙 마스터스 결승에서 꺾은 중국의 강호 천이페이를 상대로 4강 진출을 다툽니다.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이 페퍼저축은행을 누르고 다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정관장은 혼자 35득점을 책임진 메가의 공격을 앞세워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정관장은 한국도로공사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승점 3점을 확보하면 2위를 확정합니다. 이미 남자부 2위를 결정한 KB손해보험은 우리카드에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날이 무척 따뜻했습니다.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16도로 하늘이 흐려지면서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지 못하겠고, 휴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이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남해안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밤에는 남부 내륙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피까지 이어지면서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 최고 20에서 30cm 이상, 그 밖에 강원도에도 최고 15cm의 큰 눈이 오겠고, 경기 동부와 충북, 경북 내륙에도 최고 8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6도, 부산 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 14도, 대구 12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고, 특히 남부지방은 예년보다 낮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저와 함께 진행한 이은솔 앵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YTN에서 방송한 지 3년이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뉴스의 무게감과 또 앵커로서의 책임을 깊이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저는 또 다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항상 고마웠고요. 예. 네,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